그딴 푼돈 주면서 부모 닮아 유세야. 며느리 꼴 보면 역겨워서 밥이 안 넘어가. 남편 핸드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매달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더니 돌아온 건 푼돈 소리에 역겹다는 모욕이었죠. 글쎄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밤 은재 씨는 시댁으로 가는 모든 돈줄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99통. 그런데 이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푼돈이라 깔봤던 그 돈의 출처를 알게 된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백은재 씨의 기가 막힌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기획안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뻑뻑한 눈을 비볐습니다. 이틀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다음 주 투자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한 글자도 허투루 쓸 수 없었죠. 기획안을 덮고 핸드폰을 집어든 저는 습관처럼 은행 어플을 열어 이번 달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시누이 세이의 렌트비 28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 명숙 어머님의 용돈 200만 원.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600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저는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태호는 자기 월급으로는 밥값도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시댁 살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 키운 회사의 배당금이 매달 시댁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건넨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이틀 만에 집에 들어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태호는 소파 맞은편 테이블에 핸드폰을 던져놓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 태호 핸드폰이 부르르 떨리더니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핸드폰이 자동으로 스피커폰에 연결되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야, 태호야. 이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반사적으로 핸드폰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들떠 있었고 그 옆에서 낄낄거리는 세이의 웃음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아니, 은재 그년 친정 부모가 뭐하는 사람들이야. 시장 바닥에서 배추하고 무 파는 것들이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어, 유세를. 근본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잡고 있던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올케가 보내주는 돈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딴 푼돈 주면서 부모 닮아 유세야. 세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런던에서 매달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 살면서 그 돈을 푼돈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이야, 그러니까 말이다. 저 며느리 꼴 보면 역겨워서 밥이 안 넘어가. 태호한테 사업자 대출이라도 더 끌어오라고 해야겠어. 어차피 은재 명의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제 피 같은 돈을 쪼개보내면서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오빠한테 말해서 다음 달에 명품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해야지. 올케한테 돈 좀 더 뜯어내라고 해. 오빠한테. 세이가 킥킥거리며 말하는 소리에 제 손톱이 허벅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태호가 거실로 나오다가 굳어버린 제 얼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스피커폰이 켜진 자기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남의 전화를 훔쳐들은 거야? 태호가 핸드폰을 낚아채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사과는커녕
태호의 눈에는 오히려 제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듯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전화가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엄마가 한 말이 뭐가 잘못됐는데? 네 부모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건 사실이잖아. 저는 태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3년간 옥죄고 있던 모든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다 파시면서 제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이 골목이 제 인생이라며 가게를 지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단단한 분들을 근본 없다고, 역겹다고. 은재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져 있어.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친 거 알잖아.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사과시킬게. 응. 태호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정기 송금 내역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숙 매월 200만 원, 정세희 런던 계좌 매월 430만 원. 저는 손가락으로 2건의 정기 송금을 차례로 눌러 해지 버튼을 탭했습니다. 정기 송금을 해지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세희가 한도 없이 긁어대던 해외 결제용 신용카드의 사용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시어머니 빌라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자동이체를 하나하나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화면에 처리 완료라는 문구가 뜰 때마다 3년간 제 등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투자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낯선 국제전화 번호가 떴습니다. 세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초 뒤 다시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런던 시간으로 아침을 맞은 세희가 명품 매장에서 카드가 막히고 매달 들어오던 렌트비가 끊긴 걸 확인한 모양이었죠. 저는 세희의 번호를 길게 눌러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명숙 어머님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통, 5통, 12통.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퇴근할 무렵 핸드폰을 다시 들었을 때 부재중 전화는 99통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후배가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대표님, 친정 어머님한테 전화 왔는데요. 지금 가게에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내팽개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갔을 때 채소 매대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배추와 무가 바닥에 나뒹굴고 당근이 든 바구니가 골목 한쪽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엎어진 매대를 일으키려다 말고 허리를 붙잡은 채 벽에 기대어 계셨죠. 그리고 그 앞에서 시어머니 명숙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 발짝 뒤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야, 네 딸이 시어미 통장을 막아버렸어.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돈을 끊어. 그게 사람이야? 명숙 어머님이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고 제 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골목을 뛰어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벽에서 등을 떼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카드를 막고 돈줄을 끊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당장 카드 풀고 이번 달 새해 체류비에 내 위자료까지 합쳐서 입금해. 안 그러면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명숙 어머님이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제 어깨를 세게 찔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 밀어냈습니다. 부드럽게가 아니라 다시는 닿지 못하게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님, 제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시어머님 용돈, 세이 유학비, 렌트비, 생활비, 카드값까지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푼돈이라 하셨죠. 제 부모님을 근본 없다고 하셨죠. 역겹다고 하셨죠. 명숙 어머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전화로 한 말을 제가 다 들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입니다.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분들한테 더 드릴 건 없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명숙 어머님에게 쏠렸습니다. 이모네 생선 가게 사장님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옆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야, 이년이 시어머니한테. 태호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태호의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제 뺨을 때리려는 것이었죠. 이 사람아, 여기가 어디라고. 생선 가게 사장님이 태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팔던 아저씨도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눈빛이었을 겁니다. 태호의 올린 손이 천천히 내려갔고 태호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명숙 어머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엄마. 여기서 이러면 꼴사나워. 명숙 어머님은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은재,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두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빠져 매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버텼죠. 어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은재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걱정 마. 괜찮지 않은 게 뻔히 보이는 얼굴로 어머니가 억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머리를 토닥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흩어진 채소를 주어 매대에 다시 올리고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린 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한 저는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하는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옆 복도 바닥에 제 옷가지와 화장품, 서류 상자가 쓰레기 봉투와 함께 아무렇게나 쏟아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태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내일 네 회사로 찾아가서 네 실체 까발린다. 각오해라.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코끝으로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태호는 제 회사가 작은 인터넷 쇼핑몰 정도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복도에 널브러진 짐 속에서 중요 서류가 든 작은 금고만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대학 선배이자 대형 로펌 대표인 한건우 변호사. 3년간 연락을 미뤄왔던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건우 선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재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오면 돼. 사무실에 있으니까. 저는 금고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에 흩어진 짐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 소동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건우 선배의 로펌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임시 거처를 잡고 출퇴근을 이어갔습니다. 건우 선배에게 그동안의 송금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 법인 도장 관련 서류를 전부 넘긴 상태였지만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회의실에서 개발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회의실 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1층 로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표님을 찾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귀에 꽂힌 건 명숙 어머님의 쩌렁쩌렁한 고함이었습니다. 백은재 나와. 백은재 어디 있어? 명숙 어머님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양손을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질렀고 태호는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직원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런던에서 귀국한 세희가 서 있었습니다. 세희의 얼굴은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눈 아래 거무튀튀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렌트비가 끊기고 카드가 막히니 런던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기 왔다, 저기. 세희가 저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명숙 어머님이 돌아서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인연이 시어머니 돈을 빼돌리고 시누이 앞길을 막아버렸어. 다들 봐,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명숙 어머님의 목소리가 로비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시어머님, 여기는 제 회사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회사? 인터넷으로 물건이나 파는 게 무슨 회사야? 내가 우리 집 돈으로 차린 구멍가게 주제에. 명숙 어머님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명숙 어머님의 눈이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3층 높이의 통유리 로비, 대형 전광판에 흐르는 회사 로고,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직원들, 출입구를 지키는 보안 요원들. 명숙 어머님이 상상하던 작은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으니까요. 엄마, 여기 뭐야? 세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호도 안내 데스크에서 손을 떼고 로비를 훑어보다가 입을 벌린 채 멈춰 섰습니다. 저는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요원 4명이 3사람을 둘러싸며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퇴거 조치할까요? 잠깐요. 저는 3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내 명숙 어머님과 세희 앞에 툭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펼쳐지며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최근 투자 유치 금액과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이 적힌 자산 내역서였죠. 세희가 종이를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숫자를 읽었습니다. 세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케 회사가 이 정도야? 명숙 어머님이 세희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숫자를 따라가던 명숙 어머님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종이를 쥔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푼돈이라 부르던 돈의 출처가 이 정도 규모의 회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린 얼굴이었습니다. 태호가 명숙 어머님 어깨 너머로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재야,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회사도 결국 부부가 같이 키운 거잖아. 지분 반은 내 거니까 제발 다시 합치자. 태호가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자산 규모를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옳게, 나도 미안해. 앞으로 유학비 2배로 안 올려도 돼. 아니, 지금 주는 만큼만이라도 다시 보내줘. 응? 내가 잘할게. 세희가 제 팔을 잡으며 눈물까지 짜냈습니다. 명숙 어머님도 표정을 바꿔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습니다. 은재야, 시어미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 그래도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그 징그러운 미소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희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차갑게 깔렸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정문 유리문이 열리며 한건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건우 선배 뒤로 양복을 입은 변호사 3명이 나란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건우 선배가 곧장 제 옆에 서며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백은재 대표의 법률 대리인 한건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고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건우 선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명숙 어머님이 한 발짝 뒷걸음질 치며 건우 선배를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변호사까지 데려온 거야? 집안일에 남이 왜 끼어들어? 집안일이 아닙니다. 업무 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난동을 피운 건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지금 즉시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건우 선배가 고개를 돌려보안 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세 사람의 양옆으로 다가섰습니다. 태호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건우 선배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법률 대리인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 이상 말씀 나누실 건 법정에서 하시죠. 건우 선배가 서류 가방을 여다지를 풀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백 대표가 넘겨준 자료를 로펌 회계팀에서 전수 분석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쪽에서 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세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명숙 어머님은 건우 선배의 눈빛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너희가 뭘 안다고. 명숙 어머님이 손가락을 내저으며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아까의 기세가 빠져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세 사람을 출입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은재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다니까. 태호가 끌려나가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세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건우 선배가 제 쪽을 돌아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은재야, 분석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로펌으로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우 선배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건우 선배의 로펌은 여의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 마주 앉자 건우 선배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은재야, 내가 넘겨준 자료 분석이 끝났어. 결과부터 말할게.
건우 선배가 첫 번째 파일을 펼치며 손가락으로 표 하나를 짚었습니다. 내가 세희한테 보낸 런던 체류비 3년치 합산하면 1억 5천이 넘어. 근데 그 돈이 렌트비나 학비로 간 게 아니야. 그러면 어디로 간 건데요? 도박이야. 영국 현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매달 수백만 원씩 넣었더라. 나머지는 명품 구매. 유학이 아니라 돈을 태우러 간 거지. 저는 파일 속 송금 내역을 한 줄 한 줄 따라 읽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일하며 벌어서 보낸 돈이 도박판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거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호 건이야. 건우 선배가 두 번째 파일을 밀어왔습니다. 태호가 내 법인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명숙 씨의 사채 빚 4천만 원에 보증을 섰어. 로비에서 내가 경고한 게 바로 이 건이야. 그때는 정황만 잡았는데 이제 서류 원본까지 전부 확보했어. 건우 선배가 보증서 원본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회사 법인 도장이 찍힌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건우 선배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계약자 이름 옆에 태호의 서명이 있었죠. 이 오피스텔 태호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서 보증금을 낸 거야.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은 누군데요? 다른 여자야. 태호가 1년 넘게 만나온 여자. 회사 돈으로 그 여자 집 보증금을 대신 내준 거지. 저는 오피스텔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밤을 새우며 번 돈으로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동안 남편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은재야. 건우 선배가 파일을 덮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태호는 바람을 피운 쪽이니까 재산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 거기에 횡령까지 더하면 오히려 내가 빼앗긴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 선배, 저는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들어 건우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이 살고 계신 빌라, 태호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전부 묶어주세요.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해요. 건우 선배가 볼펜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준비해놨어. 명숙 씨 빌라하고 태호 명의 상가의 재산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막는 신청서를 내일 아침에 법원에 넣을 거야. 승인 나면 그쪽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건 불가능해. 건우 선배가 볼펜으로 서류 하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호의 그 여자 쪽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무슨 일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걸 빌미로 태호한테 큰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더라고. 돈을 안 주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태호가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카드는 가장 아플 때 쓰는 거야. 타이밍은 내가 맞출 테니까 내가 신경 쓸 건 없어. 건우 선배가 파일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 건우 선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은재야, 나고시 공부할 때 기억나? 갑자기 그건 왜요?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버티던 때 내가 매주 도시락을 싸다 줬잖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선배 꼭 붙어야 해요.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웃으면서
건우 선배가 문틀에 어깨를 기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번 건에 내 변호사 생명 걸게. 끝까지 갈 거야. 건우 선배가 회의실을 나간 뒤 저는 빈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뚜껑을 이제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겁니다. 며칠 뒤 건우 선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승인 났다. 명숙 씨 빌라, 태호 상가 전부 묶였어. 은행 계좌도 내일부터 움직이지 못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시댁 식구들의 모든 통장이 얼어붙을 겁니다. 저는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깊고 고요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개발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건우 선배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시작됐다. 계좌 전부 지급 정지 들어갔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건우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재야, 태호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 오늘자로 정태호 해고됐어. 해고요? 그건 왜요? 내가 태호 회사 쪽에 공금 횡령 정황 자료를 보냈거든. 회사에서 자체 감사 돌려보니까 태호가 빼돌린 돈이 고스란히 나온 거지. 당일 해고에 고소 검토까지 들어간다더라. 전화를 끊고 나자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 등 위에 올려놓았던 것들이요. 그날 밤 11시가 넘었을 때 오피스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주먹으로 치는 소리였습니다. 은재야, 은재야, 문 열어.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명숙 어머님의 울음소리와 세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은재야, 내가 무릎 꿇을게. 평생 발밑에서 기어다닐게. 제발.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숙 어머님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은재야, 시어미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응? 우리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세 사람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태호는 양복이 구겨진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명숙 어머님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세이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코를 훌쩍이고 있었죠. 저는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제 부모님 앞에 삿대질을 하던 손, 로비에서 악을 쓰던 입, 전화기 너머로 킥킥거리던 목소리. 그것들이 지금 제 발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표였습니다. 명숙 어머님이 시장에서 제게 위자료 명목으로 요구했던 금액과 똑같은 액수를 적어 준비해 둔 것이었죠. 저는 그 수표를 명숙 어머님의 눈앞에서 천천히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다시 네 조각, 8조각. 종이 조각이 명숙 어머님의 머리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시어머님, 이게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푼돈입니다. 잘 받으세요. 명숙 어머님이 머리 위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더듬으며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 안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태호 앞에 쪼그려 앉아 봉투 안에 서류를 한 장씩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태호의 서명이 찍힌 송금 내역서, 그리고 초음파 사진 한 장. 이게 뭔지 알지?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알이 바닥에 펼쳐진 서류와 사진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은재야.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 내가 회사 돈 빼돌려서 다른 여자 집 보증금 내주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게 오해야? 태호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변명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죠. 넌 바람을 피운 쪽이야. 재산 나눠달라는 소리는 꿈에서도 꾸지 마. 내 몸뚱이 하나 들고 나가. 그게 내 몫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희 씨, 내가 보내준 유학비로 도박한 거 다 알아요. 카드로 현금 빼돌린 것도요. 그 증거 전부 검찰에 넘겼으니까 각오하세요. 세희의 어깨가 크게 한번 떨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잡으며 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호가 바닥에서 기어오듯 일어나 문틀을 잡았습니다. 은재야,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태호의 손가락을 문틀에서 하나씩 떼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돌리는 찰칵 소리가 복도의 울음소리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 2명이 올라와 세 사람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복도에서 명숙 어머님이 끌려가며 내지르는 소리가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봉투에 다시 넣으며 태호의 눈에서 봤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달리면서도 태호의 눈 깊은 곳에는 이가 갈리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더 이상 어쩌지 못할 거라고.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돌려보낸 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회사 업무에 몰두하며 다가오는 상장 심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법적인 일은 건우 선배에게 맡겼고 시댁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죠. 저는 그 고요함이 항복의 신호라고 착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재무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세무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갑자기 왜? 누군가 국세청에 투서를 넣었대요. 대표님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래요.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무팀장이 말을 잇기도 전에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메인 투자사 세 곳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횡령 의혹 관련해서 투자 검토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투서. 저는 즉시 태호를 떠올렸습니다. 태호는 결혼 초기에 제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부에서 잡무를 맡았지만 그 사이에 재무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는지, 결제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받을 수 있었겠죠. 점심때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오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온 기사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성공한 벤처 대표의 두 얼굴, 시어머니 길거리에 내쫓고 돈 횡령 의혹. 저는 기사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명숙 어머님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성공하더니 늙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시누이 유학도 중간에 끊어버리고 용돈 한 푼 안 줘요. 돈 벌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기사에 실린 사진 속 명숙 어머님은 며칠 굶은 듯 초췌한 행색으로 제 회사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은 갑질 대표 백은재를 고발합니다. 피켓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세희도 그 옆에서 눈을 벌겋게 부은 채 카메라를 향해 울먹이고 있었죠. 기사 아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돈 벌면 다야?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나? 저런 사람이 기업 대표라니 소름. 불매운동 합시다.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홍보팀 직원들이 기자들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오후 3시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스 봤어? 태호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던 사람이 아니라 코너에 몰린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는 소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 지분 반 넘기고 합의금 내놔. 그러면 투서 철회하고 기자들 물러나게 해줄게. 태호, 내가 서류를 위조해서 투서를 넣은 거지? 위조? 무슨 소리야? 나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야. 태호가 전화 너머로 킁킁 웃었습니다. 은재야,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여론 앞에서는 장사 없어. 시어머니 내쫓은 페류나한테 누가 투자를 하겠어. 상장? 꿈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가 태호의 조잡한 거짓말 한 통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사가 발을 빼고 세무조사가 나오고 여론이 등을 돌리면 상장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상장이 무산되면 직원 200명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여의도 건우 선배의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로펌 회의실에 들어서자 건우 선배가 이미 뉴스 기사를 띄워놓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의자를 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다 봤어. 태호가 국세청에 넣은 투서 내용도 확보했고. 선배, 어떡해요? 투자사들이 발을 빼면 상장이 날아가요. 그러면 회사가. 은재야. 건우 선배가 제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태호가 만든 서류, 내가 봤어. 엑셀로 만든 가짜 지출 결의서인데 허점투성이야. 금융 기록이랑 대조하면 조작한 흔적이 바로 드러나. 우리 회계팀 지금 전원 투입해서 뒤지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이면 결과 나와. 건우 선배가 제 어깨를 한번 꽉 쥐고 놓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회사야. 조잡한 거짓말 따위에 무너지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나 믿어. 저는 건우 선배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건우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나왔어. 태호가 국세청에 넘긴 횡령 내역 있지? 그거 전부 내가 개인 배당금에서 출금한 거야. 세일 런던 렌트비, 명숙 씨 사채 빚 갚아준 돈, 전부 합법적으로 내 돈에서 나간 거라고. 금융 기록이 한치 오차 없이 맞아떨어져. 선배, 그러면 기자회견 열 수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잡았어. 내 회사 대강당에서. 기자단 연락 다 돌렸고 주요 투자사 대표들도 참석 요청해놨어. 자료는 내가 전부 준비할 테니까 넌 정시에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에는 어젯밤의 공포가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은 확신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회사 대강당에 들어서자 100개가 넘는 좌석이 기자들로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송용 카메라 세대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죠.
건우 선배가 단상 옆에 서서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백은재입니다. 어제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뒤쪽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먼저 제 사업 초기 자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님 측에서 제가 시댁돈을 빼돌려 회사를 차렸다고 주장하셨는데요.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서가 떴습니다. 5년 전 제 회사 법인 계좌로 들어온 최초 자금 8천만 원의 출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 친정 부모님이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모으신 적금에서 이체된 겁니다. 시댁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간 적 없습니다. 은행 기록이 증명합니다. 기자석에서 펜 굴리는 소리와 키보드 치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다음은 횡령 의혹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에 접수된 투서에는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출금 내역표가 나타났습니다. 건우 선배가 마이크를 잡고 나섰습니다. 이 출금 내역은 백 대표가 개인 배당금에서 합법적으로 인출한 금액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우 선배가 화면을 가리키며 한 줄씩 짚었습니다. 매달 430만 원, 신우이 정세희 씨의 런던 렌트비와 생활비, 매달 200만 원, 시어머니 조명숙 씨의 용돈, 4천만 원 일시 출금, 조명숙 씨의 사채 빚상환, 전부 백 대표의 개인 돈입니다. 비자금이 아니라 시댁 가족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기자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준 유학비의 실제 사용처입니다. 화면에 세이의 송금 내역이 떴습니다. 영국 현지 불법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금액, 명품 매장 결제 내역, 그리고 가족 카드로 현금을 빼돌린 기록이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신우이 정세희 씨는 유학비를 도박과 명품 구매에 전액 탕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명의 가족 카드로 불법으로 현금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남편 정태호 씨에 대해서도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과 송금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남편 정태호 씨는 제 회사 공금을 횡령해 다른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그리고 제 법인 도장을 도용해 시어머니의 사채 빚 4천만 원에 보증까지 섰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은재 그년 친정 부모가 뭐하는 사람들이야. 시장 바닥에서 배추하고 무 파는 것들이. 명숙 어머님의 목소리가 대강당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올케가 보내주는 돈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딴 푼돈 주면서 부모 닮아 유세야. 세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자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입을 손으로 가렸고 앞줄에 앉은 여기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대강당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3년간 시댁 가족을 위해 제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부모님에 대한 모욕과 거짓 투서와 여론 매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선배가 즉시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정태호 씨가 국세청에 보낸 투서는 위조된 서류에 기반한 것으로
접속 기록과 파일 조작 흔적을 경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무고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벤처 대표 횡령은 거짓, 시댁의 충격적 기생 행각 밝혀져. 시어머니의 눈물쇼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포털 사이트 메인을 뒤덮던 기사 제목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2시간 뒤 건우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어. 명숙 씨하고 세희 회사 앞에서 시위하던 현장에서 바로 잡혔어. 업무 방해하고 거짓 사실 퍼뜨린 혐의야. 저는 회사 창문 너머로 건물 앞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명숙 어머님과 세희가 경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명숙 어머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2 팔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이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순히 경찰차에 올라탔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명숙 어머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호도 같은 날 저녁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건우 선배가 전해줬습니다. 서류 위조와 무고 혐의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등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원 방청석에 앉아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우 선배가 제 옆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피고인석에는 3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명숙 어머님은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고 세희는 고개를 떨군 채 손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 아래가 검게 내려앉아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조명숙, 무고죄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명숙 어머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법정 경위가 달려가 부축했지만 명숙 어머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방청석의 저를 향해 2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재야, 제발. 시어미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봐줘. 응? 저는 명숙 어머님의 눈을 마주 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위가 명숙 어머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정세희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세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더니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지만 법정 안에 누구도 세희를 동정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정태호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합니다. 태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법정 경위 2명이 태호의 양팔을 잡자 태호가 몸을 비틀며 방청석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재야, 은재야, 나야. 나 좀 봐. 3년이면 나 죽어. 제발 합의해줘.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소리가 법정 문이 닫히고 나서도 복도에서 울렸지만 저는 무릎 위에 놓인 2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건우 선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끝났어, 은재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건우 선배가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은재야, 태호 쪽에서 합의 요청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선배가 검찰에 낸 탄원서에 뭐라고 적었는데요?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다. 그대로예요. 건우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판결 후 한 달 동안 법원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명숙 어머님의 빌라와 태호 명의의 상가 건물이 모두 넘어갔고 그 돈은 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전액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공금으로 보증금을 내준 오피스텔의 여자는 태호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그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태호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끝났다는 한 줄의 문장이 3년간 제 목을 조이던 밧줄을 끊어내는 가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회사의 상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투자사들이 줄을 섰고 상장 첫날 주가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박수를 치던 날 저는 단상에 서서 인사를 하다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장을 마친 다음 주 저는 차를 몰고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부터 나와 배추를 다듬고 계셨고 아버지는 물을 상자에서 꺼내 매대에 올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어유, 은재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밥은 먹었어?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봉투 하나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한강 보이는 아파트 계약서야. 방범도 철저하고 관리도 잘 되는 데야. 엄마 아빠 이제 거기서 사셔야 해. 아이고, 이 사치를. 엄마는 여기가 좋다니까. 엄마, 이번에는 안 져요. 이사하셔야 해요. 아버지가 물을 내려놓고 다가오셨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를 들여다보시더니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진 걸 저는 봤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도 리모델링 할 거야. 넓고 깨끗한 마트로 바꿔드릴게. 엄마 아빠가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건우 선배와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란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우 선배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고했어, 은재야. 저는 잔을 들어 건우 선배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배야말로. 선배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고시생 때 내 도시락 몇 개 먹었는데 그 빚 아직 다 못 갚았어. 건우 선배가 씩 웃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 오늘도 기가 막힌 사연이었죠? 백은재 씨는 3년 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을 깎아가며 살았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번 돈을 시댁에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푼돈이라는 비웃음과 부모님을 향한 모욕이었죠.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퍼져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은재 씨는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푼돈이라 깔봤던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법정에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돌아오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사연을 읽고 생각이 든 건 베풀 줄 아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한테까지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라면 그건 정이 아니라 손해인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내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한테 쓸 시간에 나를 아끼는 사람 한 번 더 안아주는 게 100배 나은 거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